반갑습니다. 공단기 대구학원에서 국어를 하고 있는 최혁춘입니다. 인문 특강인데 일단 공부의 방향이라든지 방법 같은 것을 좀 일러드리기 위해서 이 수업을 구성했습니다. 한번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제일 어려운 것은 일단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또 얼마나 해야 될지를 또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제일 첫 번째 부딪히는 어떤 어려움이라 볼 수 있죠. 우리 국어는 따지면 지금 우리 공무원 시험이 그중에서 특히 국어는 거의 뭐 격동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로 따지면 거의 산업혁명 정도의 수준, 그런 변화. 우리 역사로 따지면 뭐 6.25 전쟁 내지는 뭐 이렇게 IMF 사태 뭐 이런 어떤 형태의 거의 격변기 내지는 격동기를 겪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국어의 변화가 참 많은데 일단 소개를 좀 해보면 사실 기존은 약간 왔는데 제가 체감할 때 느꼈던 제일 큰 변화는 일단 2017년, 18년 이쯤에서 큰 변화가 한번 있었습니다. 2017년, 18년 이전까지의 문제는 국어는 크게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가 암기를 요하는 파트가 있고 하나가 이해를 요하는 파트가 있어요. 암기를 요하는 파트가 기본적으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문법이라든지 어문 규정, 그 어문 규정은 뭐 맞춤법이라든지 띄어쓰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뭐 가톨릭이 맞나 이런 것들. 뭐가 맞아요? 가톨릭입니까? 카톨릭입니까? 가톨릭이 맞죠. 가톨릭이 아니라 뭐 이런 맞춤법 문제라든지 그게 어문 규정이에요. 심지어 한자 표기 문제까지 있었습니다. 한자를 써놓고 이게 제대로 쓴 한자인지 아닌지, 근데 그게 암기를 요하는 지식국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해를 요하는 파트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문학이라든지 비문학 같은 독해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전까지 2017년 그 이전까지는 사실은 이쪽 부분의 비중이 조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맞춤법, 문법 여기서만 한 13문제 정도가 나온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국어에서 수문 문제인데 국어에서 물을 수 있는 내용과 영역이 얼마나 넓고 다양하겠습니까? 근데 그중에서 이 특정 부분을 한 13문제를 출제했다. 이건 되게 기형적인 문제이죠. 근데 실제 그렇게 나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못해도 바로 이 맞춤법, 문법, 띄어쓰기 이런 부분에서 한 7문제 내지는 11문제가 꾸준히 나왔거든요. 그리고 요 한자 파트, 한자 성어를 포함해서 이쪽 파트에서 한 두세 문제 정도가 꾸준히 나와가지고 사실 2017년 이전까지는 이쪽의 비중이 조금 높은 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한번 전환이 됩니다. 2017, 18 이후로요. 이쪽의 문항수가 좀 줄고 대신 이쪽의 문항수가 좀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문항수가 좀 늘는 것은 국어가 좀 쉬워졌다는 얘기예요. 아무래도 한자 표기 이런 것들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쌤 저는 제 이름 정도 겨우 한자로 적을 수 있고 나는 우리 아버지 성함도 한자로 못 적어요. 우리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근데 한자 쓰기 문제가 나왔단 말입니다. 여러분, 윤똑똑이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대갈마치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마치 외계어 같죠. 실제 출제했던 그 고유어 뜻풀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되죠. 근데 이제 이때 전환을 해가지고 요 부분의 문항수가 줄고 요쪽이 좀 많아져가지고요. 사실 좀 국어는 좀 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공부를 하나도 안 해도 맞출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제가 아까 뭐 그래도 지금 산술적으로 110분 이내 4개 과목을 다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과목당 한 27분 남짓 정도 되겠죠. 근데 제가 이제 국어는 아무래도 시간을 좀 많이 소요되는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제가 35분 정도의 시간에 여유를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35분도 사실 잘 못 풀겠죠. 25문제를 잘 못 풀겠죠. 근데 아무래도 그래도 데드라인이 한 35분 정도는 안 되겠나 싶어서 이제 그 정도 시간을 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공부 하나도 안 했는 여러분들이 이게 문제를 드려도 이런 빵점은 안 나올 겁니다. 제가 지금 길가지를 받았는데 길가지 맞네요. 빵점은 없습니다. 그래 국어는 왜냐하면 독해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읽고 해석이 가능하니까 공부를 하나도 안 해도 맞출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게 이 파트예요. 이 파트.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문제가 좀 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좀 안 좋은 점도 있었어요. 왜냐면 한 개의 실수가 거의 치명적인 것입니다. 왜냐면 85점, 90점이 너무 허다하니까요. 한 개의 실수가 너무 치명적인. 여하튼 그렇게 국어는 최근 되게 좀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다시 지난기를 또 한 번 맞게 됩니다. 2025년도요. 이때 다시 이렇게 시험을 확 바꿀 거야라고 이제 공부를 합니다. 뭔가 하면 이쪽 부분은 되게 줄일 거야. 암기 위주의 지식 국어는 거의 내지 않을 거야. 그리고 독해 위주로 낼 거야. 그래서 이쪽 부분요. 그래서 바뀐 것이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 받은 이 문제가 사실은 제가 앞으로 시험이 이렇게 출제될 거야 라고 하면서 기조전환의 예시 문제가 2회에 걸쳐 있었거든요. 그중에 제일 첫 번째 회하고 그리고 최근 나왔던 우리 국가직하고 지방직 기출문제 그걸 포함해서 25개의 문제를 구성해 놓은 것이에요. 지금 본 것이 바로 기출문제하고 또 기조전환의 예시 문제가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하여튼 이렇게 출제해야 되는데 이제 이쪽 비중을 늘리고 이쪽 부분은 줄일 거야 이렇게 낸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변화가 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왜 격변기를 하는가 하면 사실 이렇게 큰 변화가 공무원 시험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공무원 시험에서 이렇게 변화된 이후에 이제 한 2년을 거치게 되네요. 2025년, 2026년 올해까지요. 여하튼 끝입니다. 그러니까 하면서 문제가 이제 이런 식의 형태로 출제되기 시작합니다. 크게 3개의 파트. 그 기존까지는 한 4개 정도의 영역으로 구분했는데 이제 크게 3개의 파트. 요 파트입니다. 언어 파트하고 새롭게 추가된 논리 파트하고 독해 파트. 문학은 없네요. 없어요. 문학 문제는 요 독해 속에 집어넣습니다. 지금 우리 풀었던 문제에서도 문학을 소지한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뭐 그 무정부터 해가지고 그 몇 개가 있었습니다. 이소의 그 광야부터 해서 몇 개 있었죠. 그렇습니다. 절정이었는가? 절정 뭐 이런 것이 있었죠. 근데 그게 이제 독해 영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제가 된 것이에요. 됐죠? 근데 여전히 이쪽이 많다 보니까 국어는 90점이 되게 허다하게 됐습니다. 이 말은 좀 쉽게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85점, 제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85점은 참 기분 좋게 떨어지는 점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100점 만점에 85점이 나쁜 점수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 공무원 시험은 85점은 별로 의미 없는 점수예요. 왜냐면 공무원 시험은 합격과 불합격만 있는 시험이니까 그렇습니다. 합격 컷을 넘기는 점수가 의미 있는 점수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국어는 기본적으로 90점 이상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90점 있죠. 이 90점도 요즘 명함 잘 못 내밉니다. 좀 무난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잘 봤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이에요. 그만큼 국어가 2018년도 이후로 좀 평이하게 출제되고 있고 기조가 바뀌더라도 이쪽 부분이 늘다 보니까요. 좀 되게 좀 점수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90점 기본이고 한 95점 이상 정도가 돼야 그래야 고득점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국어는 좀 평이하고 좀 무난하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기조가 바뀌더라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개의 실수가 거의 치명적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워낙 점수가 높다 보니까요. 그래서 실수 없이 문제를 맞춰야 되는데 문제는 이쪽 부분이 많이 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시간의 문제가 생깁니다. 시간의 문제. 그래서 요즘 국어의 화두는 누가 얼마나 정확히 빨리 풀어내는가. 아니 시험이니까 정확히는 기본이에요. 모든 과목이 기본이죠. 근데 빨리요. 이 빨리가 사실 요즘 국어의 실력의 척도가 됐어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 이내에 얼마나 빨리 정확히 풀어내는가. 근데 공부를 통해서 어떤 시간을 좀 줄일 수도 있어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우리 풀었던 문제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수업은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가 해설지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형태와 문제를 빨리 푸는 요령 같은 것을 잠깐 맛을 좀 보여드릴 테니까 이제 같이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입체감 있게 한번 살려봤습니다. 이렇게 해요. 이게 이제 작년도 국가직 문제였습니다. 문제 형태 3개의 영역 속에 이렇게 출제되었고, 이게 소위 공부를 좀 요하는 파트, 요건 독해 파트입니다. 작년도. 자, 요 이제 기준은 예시 문제고요. 작년도 문제의 형태도 역시 마찬가지. 국가직과 지방직은 이렇습니다.
크게 세 개의 파트, 언어 파트하고 그리고 독해 파트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요거요. 지방직 마찬가지. 요겁니다. 요게 언어 파트, 논리 파트, 독해 파트 이렇게요. 크게 세 가지. 근데 보면 문제 출제 그 구성이 좀 비슷비슷해요. 언어 파트는 한 5문제에서 7문제까지, 논리 파트는 한 3문제, 그리고 나머지 독해. 자, 올해 국가직 문제 마찬가지. 언어 파트가 7문제, 논리 파트가 3문제, 나머지 독해. 그리고 다시 올해 지방직 마찬가지. 언어 파트가 6문제, 그리고 논리 파트가 3문제, 독해 1문제 이렇게 해요. 이런 식의 비중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됐죠? 그건 제가 그 해설지의 제일 마지막에 구체적으로 나왔던 문제의 형태를 제가 소개를 해놨으니까 해설지의 제일 마지막 편 표를 보시면 그게 있을 것입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됐죠? 자, 인문특강을 구상하면서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을 좀 했는데, 아무래도 공부의 방향이라든지 요걸 잡기에는 기출 문제만한 것이 없다 싶어가지고 국가에서 앞으로 출제를 이렇게 할 것이야라는 그 기초전환의 1차 예시 문제하고 최근 나왔던 국가직과 지방직 문제를 섞어가지고 한 25문제를 구성해 놨거든요. 아마 지금 이 가지고 있는 이 자료가 아마 공부할 때 굉장히 좋은 좀 가이드가 될 만한 그러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펴보십시오. 아, 이런 형태의 문제로 출제가 되구나. 그러니까 내가 공부의 방향도 이런 형태로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됐죠? 왜냐면 참 내용은 많지만 문제화되지 않는 것들을 공부할 이유는 없죠.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학문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공부의 범위와 또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아마 좋은 가이드가 될 것이니까 수시로 이 문제를 보시면서 아, 이런 형태 나오니 이런 형태로 맞춰서 또 이런 유형에 맞춰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자기 점검을 한번 해보시라는 의미에서 자료를 만들었으니까요. 이 자료 보면서 문제를 한번 분석해 보고 또 공부의 방향도 한번 정해보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시험을 준비하든 있죠. 제일 첫 번째로 볼 문제가 공공언어 1번 문제입니다. 이게 참 괴로운 것이 그 공공언어 속에 4대 어문 규정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4대 어문 규정이라 하면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또 로마자, 외래어 표기. 물론 요 속에 또 소소하게 포함되어 있는 띄어쓰기라든지 또 표준 발음이라든지 그리고 심지어 문장 부호까지요. 그게 총 망라된 것이 바로 이 공공언어에 대한 얘기입니다. 됐죠? 참 괴로운 것은 사실 이런 건 안 나와야 돼요. 마스터 플랜 이게 무슨 뜻인가? 이거 원래 안 묻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단순 암기 위주의 내용은 출제를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바로 작년도 국가직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마스터 플랜 기본 계획, 혼 종합 계획, 혼 기본 설계 이렇게 해석되는 말이거든요. 물론 이것도 공공언어 그 자료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맞지만 이건 사실 이걸 맞추기 위해서는 암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안 문다 그랬지만요. 여지는 문제는 출제가 되고 있어요. 좀 막연하죠.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 물론 수업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또 자료를 또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기본 속에는 이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됐죠? 여하튼 이게 참 안 문다 그랬지만 여전히 100%안 묻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이제 그걸 느꼈습니다. 됐죠? 하여튼 요것이 이제 공공언어에 대한 얘기인데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내가 이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물론 수업을 통해서 잡아드리겠지만요.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라. 아,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는구나 이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수주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볼게. 주문을 받는 거예요? 주문을 하는 것입니까? 물건 좀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주문을 하는 것입니까? 주문을 받는 것입니까? 수주가요. 그래서 주문을 받는 게 수주이고 좀 만들어 주십시오. 주문하는 것이 발주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자 어휘에 대한 얘기죠. 됐죠? 이것입니다. 이런 것들. 근데 여러분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아는 그 수험 생활을 통해서요. 어휘력을 기르면 되니까요. 자, 하여튼 1번 문제 우리가 어떤 시험을 준비하든 제일 첫 번째로 볼 문제가 바로 공공언어에 대한 문제입니다. 역시 올해도 국가직, 지방직 역시 1번 문제는 공공언어 문제였죠. 됐죠? 근데 문제는 1번을 맞춰야 돼요. 1번부터 틀리면 잡치지 않습니다. 기분을요.
맞죠? 보통 1번을 맞추고 자신감을 빡 업시킨 다음에 나머지 독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1번부터 막히면 참 괴롭죠. 근데 의외로 1번 틀린 친구들 되게 많습니다. 됐죠. 여하튼 우리가 좋든 싫든 여하튼 문제는 무조건 1번이 공공은어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번 같은 스타일로 출제될 것입니다. 자, 2번 한번 보십시오. 2번 요거 문법 문제이죠. 문법은 예전까지는 사실 문법 고유한용으로 바로 출제가 됐지만요. 요즘은 이게 지문화돼서 출제가 됩니다. 물론 결론 문법은 공부를 안 해도 맞출 수 있는 여지는 사실은 있어요. 이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놨지 않습니까?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 됐죠? 그 설명을 해놨죠. 맞죠? 근데 문법은 사실 이론적 지식이 바탕이 돼 있으면 되게 좀 쉽고 빨리 풀 수 있어요. 저는 이 문제를 접할 때 지문을 보면 이건 문법 문제이네. 그리고 밑줄 친 요 부분만 봤습니다. 간접 존경. 이건 간접 높임에 대한 얘기네. 여기 이제 문법적으로 이론이 머릿속에 있으니까요. 굳이 지문을 읽을 필요가 없죠. 내가 아는 이론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니까요. 풀리더라고요. 답은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게 답을 쉽게 풀 수 있지만 맞출 수 있지만요. 아니면 읽어서 문제 푸시면 됩니다. 다 풀 수는 있어요. 근데 무슨 차이가 생길까요? 그렇죠. 시간입니다. 시간. 그래서 내가 알면 지문 읽는 시간을 덜 수 있는데 모르면요. 읽어서 내용을 이해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풀 수는 있다 그 말입니다. 문제는 시간인 것이에요. 시간. 그래서 그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여하튼 이론, 문법 이론은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됐죠? 예전에 아직도 국어는 공부를 요하는 그런 파트가 있고요. 이해를 요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부를 요하는 파트에 속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2번 답은 3번이 되고요. 자, 3번 보십시오. 3번 역시 문법 문제이죠. 답은 2번입니다. 물론 이것도 읽으면 되는데 문제는 물어볼게요. 두 번째 단락. 합성 명사의 예를 보자. 강사는 명사, 젊은이는 용언의 관행사형, 명사, 덮밥은 용언의 어간, 명사. 자, 물어보겠습니다. 용언이 뭐예요? 용언이 뭐죠? 동사와 형용사 이 두 놈을 합해가지고 용언이라 그러죠. 그럼 묻겠습니다. 관행사형은 뭐예요? 지문 속에 있지만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을 소재로 해서 지문화돼서 문제를 냈지만 그렇게 이 지문만 읽어서 내용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완벽한 정보를 우리에게 주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완전한 정보를 주고 문법 문제를 냅니다. 물론 읽어서 눈치껏 맞출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기본적인 개념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요. 이해하는데 한참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저는 요거 보니까 합성에 대한 문제네. 그것만 확인했습니다. 지금 뭘 필요 없고. 왜냐하면 합성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들은 이미 내가 공부를 통해서 다 머릿속에 있으니까요. 보기를 봐요. 2번 틀렸네. 이것은 이거 형태수를 분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히 플러스 니언이죠. 히다의 니언이 됐으니까 그 니언. 그러면 니언은 뭐지? 우리가 아는 니언 얻는 리얼 얼던, 니언 얻는 리얼 얼던. 이 학원 다니면서 이 노래를 모르면 그게 간첩입니다. 왜냐하면 언어 수업에서 이 노래는요 반드시 매주 한 번 이상 꼭 듣게 될 노래거든요. 이걸 관행사형 전승음이라 불러요. 어떻죠? 니언 얻는 리얼 얼던. 그러니까 관행사형 전승음에 붙은 것이니까 어간에 바로 명사가 붙었던 것이 아니지. 답은 2번 이렇게 해요. 자, 그러니까 제가 푼 방법은 이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위의 지문을 통해서 이건 문법에 관계된 문제, 합성에 대한 문제구나. 그만 확인했고요. 1번부터 4번까지 선지만 살펴가지고 문제 답을 바로 얻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배경 지식이 있으니까요. 됐죠? 사실 예전까지는 이렇게 출제 안 했습니다. 한번 보실랍니까? 예전에 나왔던 문제가 이겁니다. 기출문제입니다. 지문 없이 바로 내는 문제 형태였습니다. 근데 요즘 바뀌었습니다. 3번처럼요. 2번처럼요. 지문을 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지문이 주어졌지만 그 지문 속에 완벽한 정보를 주지는 않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배경 지식이 있어야만 지문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요. 또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법은 여전히 2번, 3번에서 느꼈듯이요. 역시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하다. 다시 말해 기본적인 공부가 좀 필요한 파트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고요. 자, 3번 한번 보십시오.
4번이구나. 4번 한번 보십시오. 이건 사실은 그냥 독해 문제이죠. 최근에 광장을 소질했지만 사실 독해 문제 아닙니까? 그죠? 맞죠? 뭐 이거 밀어보 문제는 항상 답이 있죠. 또 답의 실마리는 지문 속에 있게 돼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가볍게 풀 수 있죠. 보십시오. 소설과 현실의 관계. 이것은 소설과 현실의 관계에 대한 얘기구나. 그걸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네. 이걸 통해서 이렇게 이해하고자 하네. 그중에서 세계의 현실성, 요 관계된 말이 이런 말이 있구나. 요게 세계. 그리고 당대 공문장, 의제, 이게 문제, 그리고 강한 구조, 가능한 불가능한가, 좌표 흔들면서 선택지, 제출, 이것이 해결. 자, 지금 제가 체크한 것이 바로 이와 관계된 낱말들을 시각적으로 표시해 놨습니다. 그중에서 쭉 보니까 요 민감한 지역 콩론장 여기 있는데 이것은 문제, 그리고 시공간, 이건 여기 있는데 이것은 세계, 그리고 쭉 보니까 흔들었다, 흔들다 여기 있는데 이것은 해결. 됐죠? 이렇게 해요. 됐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면 되죠. 지금 제가 푼 방법은 뭔가면 각 개념을 설명한 것에서 꼭 필요했던 핵심어를 가지고 문제의 답을 그냥 기계적으로 찍어낸 것이에요. 이걸 내용을 이해해서 문제를 풀려 그러면 필연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근데 이제 이런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지문을 읽고 내용을 이해하려 하고요. 이해해서 문제를 풀려 그럽니다. 그럴 수 있어요.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문제, 4번 문제 답을 맞힌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4번 정답률이 75%거든요. 정답률이요. 됐죠? 그냥 읽어서 문제 푸셨죠. 다만 이런 식의 방식으로 문제를 풀면 핵심어를 추려가지고 이 개념을 설명할 때 필요한 핵심어를 추려서 그렇게 기계적으로 끼워 맞추면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어는 시간만 주면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출제되는 문제가요. 근데 문제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줄여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런 식의 요령이 필요한데 이것은 우리가 수업을 통해서 다 잡을 것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것이 독해 문제인 것입니다. 자, 뒤에 5번 한번 보십시오. 공부 처음 시작한 사람 5번 좀 어려웠죠? 정답률 25%입니다. 볼까요? 자, 이런 것이 이제 소위 논리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전제 두 개가 주어졌고, 그리고 이제 결론 찾기 문제인데, 이걸 이제 우리 논리 수업에서는 이렇게 배웁니다. 기호화시키는 것을 연습하게 될 것이에요. 노인 복지에 관심 있는 사람 중 일부는 일자리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건 일부니까 M&라 약속을 정했고, 아니다 그러니까 이건 not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지금 쇼를 합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공부 처음 시작한 사람 몰라요. 근데 수업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지금 그냥 쇼를 할게요. 지금 제가요. 자, 공직에 관심 있는 사람은 모두니까 화살표 처리하고 일자리에 관심이 있다. 자, 이 상태에서 문제를 못 풀겠네. 이것은 부정이고 이것은 긍정이니까. 그러니까 긍정으로 통일시키자. 부정으로 통일시키자 이렇게 해요. 이거 대우처하면 되네. 이거 대우처하면 이렇게 순서 바꾸고 이렇게 처하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답은 나오네 그러면 이렇게 해요. 답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 공부 처음 시작한 사람 지금 저 아저씨 무슨 얘기하는 거 이렇게 싶을 겁니다. 근데 공부를 하면 맞출 수 있어요. 다만 공부가 필요하죠. 공부가 필요해요. 이게 논리 문제입니다. 예전에 다시 한번 환기하면 국어는 아직도 공부를 요하는 파트가 있고 이해를 요하는 파트가 있어요. 4번 같은 스타일의 문제가 이해를 요하는 파트입니다. 읽어서 문제 푸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시간 줄인 요령은 있지만요. 그냥 시간만 주면요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5번 같은 것은 시간을 주더라도 풀기 어려운 문제예요. 공부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논리 파트예요. 됐죠? 그래서 설명을 주겠지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를 것입니다. 일단 넘어가고요. 자, 뒤에 6번 한번.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맛만 좀 보여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차근차근 수업을 통해서 다 잡을 것입니다. 됐죠? 이해하시고요. 자, 그리고 그 뒤에 6번이 개요이죠? 아마 이것도 제가 봤을 땐 정답률이 좀 높을 것 같은데 100%입니다. 100%입니다. 근데 이제 이 개요의 원리가 되게 단순하거든요. 보통 제목 주어지고 서론, 본론, 결론입니다. 이 본론 속에 반드시 포함되는 것이 뭔가면 이런 문제가 왜 생겼을까? 그 원인이 분석됩니다.
그래서 A, B, C 세 가지로요. 그럼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도 제시되겠죠. A에 대한 해결책, B에 대한 해결책, C에 대한 해결책 이렇게 해요. 근데 보통 게 요 과정에서 이제 문제 답이 결정이 되죠. 지금 이 문제가 그런 거 아닙니까? 보십시오. 피어 있죠? 발생 원인, 방안. 됐죠? 그러면 이것은 요것일 것이고 이것은 요것이겠죠. 그래서 지금 요거 피웠으니 요거 가지고 역으로 여기에 들어갈 말을 하면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요거 피워뒀으니 요거 가지고 요걸 유추할 수가 있겠죠. 맞죠? 가령 지금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럼 유승에 무엇이 있어야겠습니까? 인력을 충원시켜주는 내용이 와줘야 안 되겠습니까? 맞죠? 근데 지금 디귿 보십시오. 3번요. 지금 그게 아니죠. 이건 인력 충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이죠. 이렇게 해요. 개요의 원리를 알면 문제를 아주 빨리 풀 수 있죠. 됐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근데 이게 출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사실은 좀 놀랬습니다. 올해도 출제됐습니다. 올해도. 왜 놀랬는가 하면 사실은 좀 쉬워가지고 그간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는 좀 출제가 좀 안 됐던 문제의 형태거든요. 근데 기초전환의 예시 문제 이게 들어가 있더라. 지금 이 문제가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 아주 또 정직하게 이런 형태의 문제를 지금 출제하고 있어요. 계속했어요.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요. 이거 나오면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이게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원리는 되게 간단하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정답률 좋습니다. 6번 100%입니다. 답은 3번이었고요. 자, 7번 걸렸죠? 지금 5번과 7번의 정답률이 25%입니다. 충분히 나 이해가 돼요. 이건 공부를 요하는 파트거든요. 근데 사실은 공부를 좀 하면 7번 같은 스타일의 문제 있죠. 억수로 쉬운 문제예요, 사실은요. 되게 쉬운 문제입니다. 근데 공부를 안 하면 이것도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혹시 요건 이야기 한번 해봐야 되겠다. 우리 명제에서 이 대우라는 것을 배웠습니까? 알죠? 가령 자 A라면 B다. 의 역은 뭡니까? 순수 바꾸는 것이에요. 이게 얘기입니다. 이는 뭐지? 순수는 그냥 그대로 두시고 부정만 하시면 됩니다. 부정. 이게 not이라는 뜻입니다. not. 논리학에서는 이걸 이렇게 표시합니다. 됐죠? 자, 대우. 대우는 일단 순수 바꾸십시오. 바꾸고 그리고 각각 부정하십시오. 이것이 대우입니다. 그래서 이 원명제가 참이면 그 대우도 항상 참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수학에서 배우죠. 바로 이 대우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쭉 기화시키면 이렇습니다. 오 하면 박 되고 박 하면 홍 된다. 이렇게 해요. 요거 뒤집으면 순서 뒤집으면 되죠. 뒤집고 다 각각 부정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요. 자, 요거요. 홍 안 하면 공 하지 않는다. 홍 안 하면 공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됐죠? 또 대우 취하면 이렇게 되겠죠. 순수 바꾸고 부정을 취하면 되죠.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의 실마리를 푸시면 되는 것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 문제는 되게 쉬운 문제였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봅시다. 그냥. 자, 1번 참석. 자, 공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요거죠. 공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공 다음에 홍이 있죠. 근데 홍 뒤에는 무엇이 나올지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으니까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죠? 두 번째, 오 참사자. 오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요거죠. 오 하면 박, 홍 돼야겠죠. 틀린 말이죠. 홍 돼야 되는 것이고요. 자, 박, 그럼 낫박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요거죠. 낫박. 그럼 낫박 뒤에는 낫오가 와야겠죠. 낫오 뒤에는 무엇이 올지는 알 수 없죠. 낫박된 낫오 가운데 낫오 뒤에는 무엇이 올지 알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이거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죠? 자, 홍 참수자는 낫홍입니다. 그럼 이것은 이렇게 시작하건 이렇게 시작할 수 있죠. 자, 낫홍입니다. 하면 오 이거네요. 낫홍, 낫박, 낫오가 되겠죠. 맞죠? 답은 4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되게 쉬운 문제예요, 사실은요. 됐죠? 네, 25%입니다. 좀 더 독한 문제 한번 드려볼까요? 자, 7번 보십시오. 자, 시간 드리겠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십시오.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답 나왔습니까? 볼까요? 이건 이제 소위 논리 퀴즈로 불리는 그런 문제입니다. 논리 문제입니다. 보니까 A 부서에서 갑, 을, 병 다음과 같이 예측했다. 갑,
간다. 을 휴가 가고 갑 출정한다. 을 가고 그리고 갑 간다. 병 휴직하거나 갑 출정한다. 병 휴직하거나 또는 갑 간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요. 근데 이 세 예측 중 하나만 그르고 나머지는 옳다. 이 셋 중에서 한 개가 틀렸고 나머지 다 맞다 이 말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 이거 틀렸다면 가진 거죠. 이거 틀렸으면 이건 무조건 F가 되겠네. 이게 왜 F냐면 이건 엔더죠. 엔더의 진리값은 이렇습니다. T일 때만 T예요. 여기에 한 개가 F면 이건 무조건 F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러면 이건 조건 위배입니다. 왜냐하면 둘 다 F니까요. 근데 이 세 진술 중 한 개만 그르고 남은 다 참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이것이 F라면 이것도 F일 수밖에 없는 것이니 이건 조건을 위배한 것이죠. 그래서 이 가정은 잘못된 가정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T로 한번 가진 거죠. 자, 이게 T가 되는 순간 자연스럽게 이것은 T가 됩니다. 이건 O와의 개념이거든요. O와는 F일 때만 F이고 남은 다 T거든요. 진리값상. 그래서 이건 T라면 이것은 무조건 T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맞죠? 물론 이것은 T이든 F이든 관계없습니다. 이건 F만 알면 무조건 T니까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T라 가정한다면 이것은 무조건 T고요. 이건 자동적으로 T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것은 자연스럽게 F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건 자동 T가 되고요. 이건 자동 F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한 개가 거짓이라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T라 설정하는 순간 이건 자동 T가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한 개는 거짓이어야 되니 이것은 자동 거짓일 수밖에 없겠죠. F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true, false입니다. true, 참, false, 거짓입니다. 그 약자입니다. 이렇게 해요. 됐죠? 자, 그러면 결국은 확정되는 것은 갑 출장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F입니다. 자, 이것이 F가 되겠으면요. F일 때만 F거든요. 미안합니다. 이게 자동차 F입니다. 이게 이제 F일 때는 요게 미안합니다. 여기 지금 T로 설정한 것이죠. T로 설정했죠. T로 설정했으니 이것은 T가 되면 안 돼요. T일 때는 T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F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T로 가정을 했으니 이해하시겠죠? 됐습니다. 그래서 F입니다. 그래서 을은 휴가하지 않은 것이에요. 맞죠? 맞는 것입니다. 답은 2번이고요. 자, 그리고 요거요. 이것은 T죠? T니까 이건 T든 F는 관계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 뭔가면 병은 T일 수도 F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휴직을 한다? 휴직한다? 이건 사실 알 수 없는 것이에요. 이건 둘 다 될 수 있으니까요. 둘 다 될 수 있으니 이렇게 각각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이 진리값에 대한 이야기 그걸 이용한 문제였습니다. 이게 올해 2026년 올해 국가직 기출문제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됐죠? 이게 이제 이 논리가 이제 소위 우리한테 공부를 요하는 파트에 속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에 비해서는 아까 그 8번 문제는 좀 쉬웠던 것이에요 사실은요. 됐고요. 자 9번 한번 보십시오. 7번이거든요. 7번 좀 쉬웠던 것입니다. 자 8번 한번 보십시오. 8번 이것은 이웃의 절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까지 시 문제는요 7번 보십시오. 이런 식의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기조가 전환되기 전에 2024년 문제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이렇게 해요. 다시 말해서 예전까지 시는 그냥 시를 줘요. 시를 주고 시를 분석하는 형태의 문제를 출제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는 그 문학이 그렇게 출제되지 않고요. 같이 지문화돼서 독해 문제화 됐다 이 말입니다. 독해 문제 풀듯이 문제를 푸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물론 문제를 좀 빨리 풀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문제의 정답률이 75%. 여러분 절정이라는 시는 알고 있었지만요. 이런 지문은 처음 봤죠. 하지만 지문이 주어졌으니 지문을 읽어서 문제를 푸시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75%는 맞히니까요. 그렇죠? 하여튼 그러니까 문학은 이제는 시를 분석할 필요는 없다. 이런 식의 문제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를 위해서 뭐 시를 분석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
이건 독해 한 6개 포함되니까요. 문학은 우리 공부 범주 속에 빼면 된다 이 말입니다. 김소리 진달것을 공부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하여튼 그렇고요. 그래서 문학은 없어졌구나. 그건 독해로 출제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자, 됐고 뒤에 9번 한번 보십시오. 9번은 사실 코트쓰기 퇴고에 대한 문제인데 물론 아직도 좀 유효합니다만 예전까지 퇴고 아마 수능 준비할 때도 그렇게 봤을 것입니다. 제법 긴 단락을 주고 군데군데 밑줄 쳐놓고요. 그거 코트쓰기 퇴고의 이름으로 출제를 하죠. 근데 그 묻는 내용이 때로 접속의에 대한 이야기, 때로 글의 통일성에 대한 이야기, 때로 주술 호응이라든지 심지어 우리 공무원 시험에는 맞춤법과 띄어쓰기에 대한 문제까지도 그 되고 코트쓰기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요즘 조금 유행하고 있는 문제의 형태가 이렇게 지금 9번처럼 바뀌었습니다. 자, 코트쓰기 바로 잡는 문제인데 퇴고 문제인데 전체의 글을 주고 글의 문맥에 맞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라든지 아니면 이게 맞지 않아서 이게 수정을 했는데 그 수정이 바르게 된 것을 고르시오라는 같은 이런 구분 같은 스타일의 문제로 출제됩니다. 이건 우리 국업 시험뿐 아니라 고급 시험까지도 나오는 문제 형태가 요즘은 이런 형태가 좀 유행합니다. 물론 이것도 공부 안 해도 돼요. 다만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예전까지는 사실 이렇게 문제를 풀 때는 이 지문을 전체를 안 읽어도 됐는데 때로 이런 구분 같은 스타일의 문제는요. 처음부터 글을 읽어야만 문제를 풀 수 있는 스타일로 바뀌었으니까 문제 푸는 시간은 조금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일단 요 문제 형태는 이렇게 요즘 출제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10번 문제예요. 순서 배열 문제이죠. 순서 배열 문제도 포인트는 뭔지 아십니까? 시간이에요. 시간입니다. 근데 시간을 줄이는 방법으로 여러 방법이 있지만 이런 것도 있죠. 어떤 가장 좋은 힌트는 1번부터 4번까지 선지죠. 선지만 딱 봐도 무엇이 먼저 올지, 무엇이 제일 뒤에 올지 대충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맞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이런 식의 방법이 있죠. 글의 첫머리를 봅니다. 첫머리에서 순서 배열의 힌트가 될 수 있는 말을 찾아요. 가령 이와 같이 이 같은 인물 창조의 과정에서 그러면 이 앞에는 무엇이 왔겠습니까? 인물 창조에 대한 것이 앞에 왔겠죠. 그 인물 창조가 이게 나오네요. 됐죠? 그럼 결국 다 앞에 무엇이 왔다? 가가 왔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가 뒤에 다가 아닌 것을 한번 추려내는 것입니다. 보니까 이건 답은 3번밖에 없네, 그죠? 다 앞에 가고 온 것은요. 답은 3번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면 이제 문제 푸는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죠. 뭐 이런 식의 요령들이야 수업을 통해서 잡을 수 있죠. 하여튼 순서별 문제는 꼭 한 문제씩 나오는 문제의 형태예요. 됐죠? 이건 쫄 필요 없죠. 됐고요. 자, 11번. 마찬가지. 여러분, 이것도 정답률 100%예요. 근데 어떻게 풀었어요? 11번. 읽었죠. 처음부터요. 그죠? 근데 요령 알면 시간을 조금 줄일 수 있어요. 보통 이거 11번 같은 스타일의 문제를 조금 거창하게 빈칸 추론 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한마디로 빈칸 넣기예요. 근데 이제 빈칸 넣기는 대개 답의 힌트는 그 빈칸이 비어져 있는 그 앞 뒤에서 답의 힌트를 얻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지문을 처음부터 읽으려 하지 마시고 요 비워둔 그 앞뒤 부분을 조금 먼저 한번 훑어보십시오. 보통 거기서 답의 힌트를 얻거든요. 지금 이렇습니다. 자, 비워둔 그 앞뒤를 한번 볼게요. 연구팀은 실험 참가자 딸루림 당할 때 그의 뇌, 전두엽, 전대 상피질 부위가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인간이 물리적 폭력 당할 때 활성화된 뇌의 부위인데 연구팀은 이로부터 따돌림도 폭력 당할 때와 똑같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것이 바로 답인 것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답은 이 4번인데 이 4번 답의 힌트를 어디서 얻을 수 있나? 바로 이 앞에서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근데 이제 이 요령을 모르면 지문을 처음부터 쭉 읽어내리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풀릴 것이에요. 100%니까요. 그렇죠? 하지만요, 이렇게 풀면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빨리 풀 수 있단 말이에요. 참고로 아십시오. 보통 빈칸 넣기 문제는 그 앞뒤에 답의 힌트가 있는 경우들이 많으니 그 빈칸을 비우든 그 앞뒤에서 답의 힌트를 얻기 위해서 한번 애를 써보십시오. 됐죠? 됐습니다.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요령들요. 이 요령들이 쌓이면 문제 푸는 시간은 되게 줄일 수 있는 것이에요. 됐죠? 됐습니다. 자, 12번 대화 분석이고 13번, 14번 세트 문제죠. 세트 문제인데 보통
여러분, 우리 수능에서는 세트 문제가 되게 익숙한 문제 형태입니다. 그죠? 보통 이제 긴 한 5개 이상 정도의 긴 지문 단락을 주고 보통 한 두세 문제 내지는 한 서너 문제 정도를 세트 문제 내지 않습니까? 근데 공무원 시험은 아직까지는 그래요. 한 지문에서 문제는 한 문제. 요게 기본적인 출題패턴입니다. 근데 요즘은요, 한 개의 지문에서 두 개의 형태의 문제를 내는 이런 세트 문제가 좀 제법 좀 나와요. 보통 한 번의 시험에서 한 두 개 정도의 문제가 세트 문제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한 개는 주제 내지는 내용이 일치 내지는 추론 내지는 평가 이런 식의 문제를 주고 한 개는 어휘 문제를 이렇게 줍니다. 이제 이런 식의 문제는 이제 작전을 짜야 됩니다. 지금 13번 보면 추론 내용이 일치 문제이고 14번은 어휘 문제네. 근데 14번 같은 스타일은요, 지문을 전체를 읽을 필요 없죠. 밑줄 친 그 기억 문장만 보시면 되죠. 되죠? 그렇게 가볍게 푸시면 되고요. 이 13번, 14번 같은 것은요, 13번 문제의 포인트를 맞춰서 지문을 읽어야겠죠. 그죠? 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 푸는 작전을 세우고 문제를 푸시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맛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금 달래기 3개인데, 그죠? 제일 첫무리에 그 크로노토프라는 좀 낯선 용어가 나옵니다. 가달력은 그 용어에 대한 뜻을 얘기한 것이고요. 그리고 가달력의 첫 번째 달력의 제일 마지막 보시면 이 크로노토프의 관점에서 고소설, 근대소설의 차이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뒤는 무엇이 오겠습니까? 고소설과 근대소설 그리고 크로노토프의 입장에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관계된 내용이 나오겠죠. 자, 이 힌트를 어디서 얻을 수 있다? 첫 번째 달력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글을 읽을 때 고소설, 근대소설 이것을 크로노토프의 관점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면서 읽게 되겠네. 이런 지문을 읽기에 작전을 세우고 지문을 봐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문제도 그런 식의 내용을 확인할 테니까요. 지금 이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답은 2번이었죠. 고소설도 근대소설도 이번 지문 읽어보셔서 알겠지만요. 두 번째 달력의 5번째 줄 바로 그들의 목표는 상실한 원점을 회복하는 것. 그러니까 고소설도 근대소설도 각각 주인공들은요, 그 근원적인 원점을 상실했다는 공통점이 있죠. 그 차이점은 무엇이었습니까? 고전소설은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회귀의 크로노토프가 나타나는데 근대소설은 그 회귀의 크로노토프를 거부한다는 내용이 바로 차이점이었죠. 이런 식의 내용이 그 글의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글을 읽을 때 그러니까 이런 식의 내용일 테니 내가 이런 내용을 파악하면서 읽어야 되겠구나라는 어떤 글 읽기의 방향이라든지 어떤 그 방법을 정해놓고요 지문을 보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문제도 그 문제니까요. 13번 답은 2번이었죠. 2번이었죠. 둘 다 이상적인 원점을 상실했던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차이점이 있었죠. 고전 소설은 과거로 다시 회귀하는 것이었고요. 근대 소설은 그걸 거부했다 그랬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죠. 근데 또 재미난 것은요. 이런 것입니다. 1번 선지 한번 보십시오. 무정과 고소설 그랬죠. 사실 이 지문을 간단히 분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크게는 고소설, 근대소설 그랬지만요. 고소설 속에 다시 두 가지. 하나가 두 번째 단락 보시면 둘째 줄 영웅소설이 나오고 가정소설이 나오죠. 영웅소설과 가정소설 이렇게 나눈 것이에요. 보통 내용 일치 문제가 어떤 비교 대상을 보기 속에 집어넣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비교 대상이 많을수록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 문제도 2개를 내세웠지만 사실 이 3개의 내용을 이야기한 것이에요. 근데 그 선지를 구성할 때 한 개는 고소설 그냥 썼지만요. 한 개는 근대소설 말 대신에 무정 이런 말로 말을 바꾸었죠. 지금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독해에서는 말 바꾸기라는 것이 아주 흔히 이루어지는 방법이니까 그걸 눈치를 잘 채시라 그 말입니다. 다시 2번 한번 보십시오. 2번은 용소설 그랬죠. 바로 이게 고소설 아닙니까? 무정, 이것은 근대소설이죠. 결국은 이 말 아닙니까? 이거 차이점 아닙니까? 이 공통점이죠. 자, 그리고 무정 그랬죠. 이것은 사실 근대소설이죠. 자, 4번은 가정소설 그랬죠. 이것은 고소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 대신에
가정수술 중에 말을 바꾼다 그 말입니다. 됐죠? 예, 같은 지문을 볼 때 이건 말 바꾸기구나. 또 이렇게 말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지문이네. 이제 그걸 염두에 두고요. 지문을 읽어 나가시면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시간만 좀 풀 수 있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13번 답은 2번이었고요. 14번 답은 3번이었습니다. 지금 우린 13, 14를 통해서 세트 문제 형태를 본 것이에요. 됐고요. 자, 뒤에 15 보십시오. 좀 어려웠죠. 지금까지 언어 논리 문제가 총 3문제가 있었는데 3문제 전부 다 정답률이 25%입니다. 됐죠. 근데 어려워요. 근데 공부를 하면요, 맞출 수 있어요. 공부를 안 하는 상태에서는 어렵지만요. 지금 이 15번 문제가 그렇거든요. 보십시오. 전제 2개를 주고 결론 쳐놓는데 또 여기서 생략된 전제가 무엇인가 그걸 찾는 것이거든요. 따지면 전제 찾기 문제입니다. 각각 기화시키면 이렇게 기화시킬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생략된 전제를 찾는 방법. 방법들은 수업을 통해서 배우십시다. 그래서 이제 문제 형태만 이렇게 소개를 할게요. 문제 레슨이 뭐 대충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영상을 통해 보는 사람들은요, 참고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각각 이렇게 해서 문제 답이 나와요. 그중에 한 개를 선택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되게 막연하고 어려운데 이건 수업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요. 또 그 내용은 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이건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다만 이건 공부를 요하는 파트라는 생각을 하십시오. 자, 16번 한번 보십시오. 자, 16번은 평가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이제 따지면 새롭게 추가된 강화 약화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데 강화 약화 뭐 이것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위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얘기를 하는가, 또 본문의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말인가, 그러면 그건 강화라는 표현을 쓰고, 본문의 내용과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가, 본문의 내용을 뒤집을 만한 발레인가, 이것을 약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크게 3가지 있습니다. 강화, 약화, 그리고 한 개 더 무관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 내용을 묻는 것이 평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맛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밑줄 친 기억이 이렇습니다. 사표, 워프의 가설인데 그 가설 내용이 이것입니다. 특정 관련 단어 많을수록 해당 언어권 화자들 그 현상 심도 있게 경험하는 것이다. 언어가 의식을, 사고와 세계를 결정한다. 언어가 이것을 결정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가설이다 이 말입니다. 기억 보십시오. 눈을 가리킨 단어가 4개 지니고 있는 이런 족속이 1개 지니고 있는 이 족속보다 더 넓고 섬세하게 경험한다. 이것은 말바꾸기예요. 심도 있게 경험하는 것, 그것은 말바꾸기인 것입니다. 지문 속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해서 아래에 선지에서도 이 말이 그대로 쓰일 것이다. 절대 그런 순진한 기대하지 마십시오. 독해 문제는요, 어떻게든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이 말을 바꿔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조금 어렵게 보이게 만듭니다. 그걸 눈치를 다 채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말 바꾸기요. 그렇죠? 자, 보니까요, 더 섬세하고 이건 맞죠? 그러니까 위크는 일치하지 않습니까? 일치하는 것인가? 강화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밑에 보십시오. 수를 세는 단어가 하나, 둘, 많다. 이 3개뿐인 이런 조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3개 이상의 대상에서 뭐라 표현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많다로 표현할 수밖에 없겠죠. 왜요? 그들이 쓰는 말은요, 이 3개밖에 없으니까요. 하나, 둘, 많다 이거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3개 이상 되는 것은요, 많다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초 이 말은 말이 그 생각을 지배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와 관계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일치하는 것이죠. 일치하는 것이 역시 강화라 볼 수 있죠. 근데 뒤에 보십시오. 색채 어휘가 적은 화자들이 많은 화자에 비해서 색채를 흐르는 능력이 뛰어나다. 잠깐, 그 윗글에 의하면 이건 순서가 반대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적은 것이 많은 것보다 능력이 더 뛰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반대되는 말이죠. 이게 바로 반례인 것이에요. 그래서 윗글의 내용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약화. 맞죠?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다 맞는 것이니까 답은 기역, 니은, 디귿. 답은 4번이 답인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보통 이제 평가라는 힌트로 묻는 강화 약화 문제예요. 그래서 되게 쉽게 말하면요, 내용이 일치 문제의 연장선에서 이 내용을 보시면 돼요. 윗글 내용과 일치되는 내용, 같은 얘기를 하는가? 그건 강화다. 반대되는 이야기, 또 뒤집을 만한 이야기, 그것을 약화를 한다. 물론 전혀 엉뚱한 이야기면 그건 무관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물론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조금 더 다른 것을 보게 될 것이겠지만 일단 지금은 이렇게만 들어두십시오. 이게 평가에 대한 문제구나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16번입니다. 그 뒤에 18번, 19번이 있죠. 이것도 세트 문제죠. 역시 마찬가지 18번도 평가에 대한 문제이죠. 또 19번은 지시의 내용을 묻는 문제. 보통 이제 세트 문제는 이렇게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그 말입니다. 됐죠? 자, 일단 그렇고요. 자, 그러면 다시 위에 17번 올라갑시다. 이 뜻이 논리 문제라는 느낌을 받죠? 자, 묻겠습니다. 정답률 몇 프로일까요? 17번 문제의 정답률 25% 똑같습니다. 그렇죠? 모든 논리 문제가 지금 다 25%예요. 문제는 이건 시간이 주어지더라도 조금 풀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빨리 정확히 풀어야 되는데 이런 식의 문제는요, 실마리를 잡는 것이 좀 중요해요. 이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이거 한번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갑을병 중국, 일본, 태국 하나라 택해서 함께 해외여행 가려 하는데 2사람 이상이 가본 나라는 배제하기로 한다. 자, 알려진 정보는 이와 같다. 갑을병, 보통 이제 갑을 병, 이게 사람이 주어지면요,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하고요. 그리고 가본 나라가 총 3군데입니다. 중국, 일본, 태국, 이렇게 3군데입니다. 그죠? 자, 그중에서는 정보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갑이 가본 나라는 3나라 중 중국을 포함해 2나라. 자, 중국을 포함한 2나라. 한 개 더 있다 이 말이겠죠? 뭔지는 모르겠어요. 한국에는. 자, 을은 갑이 가본 나라에 가본 적이 없으니까 중국은 안 간 거예요. 근데 분명히 이 둘 중에 한 개가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 또 한 개는 안 가본 나라가 또 있겠죠? 모르겠고 일단. 자, 세 번째, 병은 일본에 가본 적은 있고 태국은 가본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주어진 정보를 정리해 놓은 것이에요. 근데 아직 하나 정리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뭔가면 갑이에요. 갑. 갑은 이것 이외에 한 군데 더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한 군데가 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렇게 한번 가정해 봅시다. 볼게요. 만약에 갑이 일본에 갔습니다. 그러면 을은 일본에 갈 수 없죠. 맞죠? 만약에 갑이 태국에 갔습니다. 그러면 을은 태국에 갈 수 없죠. 맞죠? 왜냐하면 을은 갑이 가본 나는 가본 적이 없으니까요. 됐죠? 그러면 자, 이 부분은요, 알 수 없는 부분이죠. 알 수 없는 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자, 놓고 1번 태국은 배제된다. 태국은 배제된다. 아니, 만약 갑이 여기에 갔더라도 태국은 배제되지 않죠. 한 사람밖에 안 갔으니까요. 2사람 이상 가본 나라가 배제되니까요. 맞죠? 그것은 배제되지 않죠. 맞죠? 그건 틀린 것입니다. 자, 중국은 배제되지 않는다. 중국 이겁니다. 근데 사실 이건 알 수 없는 것이죠. 알 수 없는 것이니 배제될지 안 될지는 확신할 수 없죠. 맞죠? 확신할 수 없는데 지금 이와 같이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 수 없는 것이죠. 틀린 것입니다. 됐고, 자, 네 번째, 3나라 중 병이 가본 나라가 하나뿐이라면 그랬습니다. 자, 병은 이미 얘기가 갔죠. 근데 병이 가본 나라가 한 군데밖에 없다는 것은 이게 안 같다는 얘기죠. 그걸 확정 짓는 것이죠. 자, 이렇게 확정되면요, 중국은 배제되지 않죠. 이게 확정되는 순간 중국은 한 사람밖에 안 갔으니까요. 배제되지 않죠? 틀린 것입니다. 자, 3나라 중 을이 가본 나라가 있다면, 자, 그러니까 을이 가본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그러면 읽어봅시다. 을이 일본에 갔습니다. 그러면요, 반대로 갑은 일본에 못 가요. 그렇죠? 왜냐면 갑이 간 나라는 을은 못 가니까요. 그래서 이거로 을이 일본에 갔다면요, 갑은 일본에 못 간 것입니다. 맞죠? 그럼 갑은 이렇게 봅시다. 만약 태국에 갔다 한번 가져봅시다. 을이 태국에 갔으면요, 갑은 태국에 못 간 것이죠. 갑이 태국에 갔다면요, 을은 여기 갈 수 없는 것이니까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일본 배제된다 그랬습니다. 자, 만약에 을이 일본에 갔다면 2사람이죠?
배제가 되겠죠. 근데 을이 일본에 안 가고 여기 가서 태국에 갔어요. 태국 갔습니다. 태국 갔으면요, 역시 마찬가지. 그래도 일본은 배제가 되죠. 자, 을이 태국에 갔습니다. 근데 아까 갑도 한 군데 더 갔다가 그랬지 않습니까? 중국을 파면 한 군데 더. 그 한 군데는요, 일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에 갔다면요. 일본일 수밖에 없으니 일본은 벌써 둠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배제가 되죠. 배제가 된다. 이 말 맞죠? 답은 3번. 문제는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는데 문제를 풀 때 이 실마리를 잡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건 느끼기에 공부 좀 필요하죠? 맞죠? 바로 이게 논리의 특징입니다. 됐습니다. 물론 할 수 있어요, 혼자요. 할 수 있는데 시간 오래 걸립니다. 어떨 때는 이 한 문제를 붙잡고도 한낮을 내지는 하루 종일 고민하게 됩니다. 어떻게 풀지 몰라가지고요. 이걸 알면 시간을 줄일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도 언어 논리의 공부는 필요한 것이에요. 그렇게 느끼시면 됩니다. 자, 21번. 이것은 문법 문제이죠. 저는 이걸 다시 면합니다. 지금 17번 이후로 지금 20번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20번 넘어가겠습니다. 20번 문법 문제이죠. 이건 제가 오늘 조금 변형을 시켰습니다. 이게 올해 국가직 문제였거든요.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가 하면 이렇게 풀었습니다. 20번 문제예요. 저 좀 밑에 보기를 좀 변형시켰습니다. 자, 저는 박스 보니까 이건 규칙, 불규칙에 대한 문제구나. 저는 그것만 확인했습니다. 그래 선지만 봤습니다. 옷을 벗다, 옷을 벗어. 이건 규칙이네? 맞네. 답 1번요. 강물이 붓다, 강물이 풀어 되니까 풀어. 이것은 디귿이 리얼로 바뀌었네. 불규칙. 디귿 불규칙이죠? 허리가 굽어, 허리가 굽어. 자, 허리가 굽어 됩니다. 의관 살아있고 음이 살아있죠? 이것은 규칙. 틀렸네? 죽을 수어, 죽을 수어. 의관 살아있고 음이 살아있죠? 규칙. 틀렸네? 답은 1번 이렇게 해요. 요건 제가 푼 방식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건 규칙, 불규칙이라는 식별 문제구나. 그만 확인했고요. 이미 그것이 문법적으로 머릿속에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 지문 더 이상 읽을 필요 없죠. 아래 선지만 가지고 문제를 풀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약간의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한 부분이죠. 그게 바로 문법 문제의 특징입니다. 정답률 75% 좋아요. 자, 21번 보십시오. 21번. 근데 20번이 좀 더 어려울 수 있는데 21번이 정답률이 좀 더 낮네요. 50%. 21번은 같은 문법 문제이죠. 자, 일단 21번 제가 풀던 방식을 소개할게요. 딱 보니까 21번 이건 형태소 종류 문제구나. 본문 속에 그 말이 나오니까요. 됐어 그러면 그만 보고요. 나머지 비워둔 이 부분 보십시다. 보니까 산, 밤, 꽃, 가득 품사 부사네. 자, 근데 어차피 이 말들 명사 부사니까요. 지금 다 자립 형태소이면서 실질 형태소이죠. 그 실질 형태소를 달리 어휘 형태소라고도 이야기해요. 됐습니까? 그래서 자립이면서 어휘 형태소, 실질 형태소이다 이 말입니다. 됐고요. 자, 다시 보니까 이 는 보니까 피 이것은 의관이네. 예, 의관이니까 이것은 의존 형태소이면서 어휘 형태소구나 이 말입니다. 됐죠? 파악했습니다. 그게 답이에요. 자립 형태소는 아니고 다시 말해 의존이야 이 말이겠죠? 됐죠? 이것이 이제 제가 풀었던 문제 방식 답은 1번입니다.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저는 이렇게 풀었다고요. 박스, 이건 형태소 그리고 그 종류다 문제구나. 그럼 지문 다 풀 필요 없지. 그 비우던 그 앞뒤에 예시만 봤습니다. 예시를 가지고 형태소의 종류를 각각 분석한 다음에요. 아래 선제수 그걸 찾아본 것이에요. 그럼 문제를 빨리 풀 수 있죠. 됐죠? 그렇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됐고 22번 보십시오. 좀 어려웠을 것입니다. 저는 50%예요. 그래서 동음 이의 하고 그리고 품사의 통용을 섞어서 물었던 것입니다. 물론 눈치껏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설명을 해놨으니까요. 밑에서 넷째 줄 보시면 품사의 통용은 서로 관련된 두 의미가 같은 형태로, 그러니까 이거 서로 관련된 의미라면 그것은 품사의 통용이고 전혀 무관한 두 의미가 우연히 만난 것이라면 이것은 바로 동음이어다 이 말이겠죠. 그렇죠? 자, 이 중에서 전혀 무관한 의미로 쓰인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겠죠.
여러분 이렇게 문제를 풀은 거 아닙니까? 이 문제 어떻게 풀었어요? 이게 50%인데 정답률이. 그냥 이 지문의 내용을 힌트를 얻어서 문제 푼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또 사실 배경 지식을 가지고 문제를 푼 친구도 있었을 것이에요. 우리 스다 같은 것은 좀 수업을 처음 듣는 사람들이 황당할지 모르겠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국어 사전에 스다가 총 몇 개가 있는지 아십니까? 사전을 찾아보면 스다 1에서 스다 몇 가지 있는지 아십니까? 스타 6까지 있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수업을 통해서 배우거든요. 스타 1에서 스타 6까지요. 그러니까 스타 1과 스타 2의 관계, 그것을 동음이에요. 스타 2와 스타 3의 관계, 그걸 동음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뭐 공부한 친구도 있으니까 물어볼게요. 지금 4번 있죠. 어제 산 모자를 쓰고 나왔다 할 때 스타, 이것은 트프 스타의 의미죠. 트프 스타. 그리고 시를 쓰다, 이건 그냥 실제 쓴 것이죠. 이건 우리 수업 시간에 스타 2, 스타 1로 배웁니다. 스타 1과 2의 관계, 동음이에요. 답은 4번. 조업하지 무슨 이야기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우는 내용들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이게 이제 언어 문제 아닙니까? 그죠? 언어 문제. 이게 몰라도 지문을 통해서 힌트를 얻어 문제를 풀 수도 있지만 내가 아는 배경 지식이 있으면 문제를 더 빨리 정확히 풀 수 있다. 그 말씀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작년도 지방직 기출문제입니다. 됐죠? 문법 문제가 이렇게 출제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답은 4번입니다. 4번은 동음 이의 관계 및 출신 그 예시인 것입니다. 답은 4번이고요. 나머지는 해설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23번. 어이구. 이건 이제 시간이 말리기 시작했구나. 23번 정답률이 0%입니다. 일단 제가 문제 풀었던 방법을 한번 소개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제가 푼 것은 이거 훈민정음 그중에 초승의 기본자에 대한 얘기구나. 그러면 보자. 1번 옛 이영 히읗은 소리나는 위치가 다르다. 맞지? 옛 이영은 아음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후음이니까 맞죠? 맞구나. 3번 반치음은 이 모양. 그래서 이 모양은 치음이거든요. 시옷입니다. 자, 그것을 본뜻에 맞는 기본자에 획을 덕었다. 자, 시옷에 획을 덕어서 반치음. 됐죠? 조금 의심이 돼요. 왜냐하면 이 반치음은 치음의 이체자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우거든요. 됐죠? 의심이 되고요. 그리고 자, 티거보다 티엇이 맞죠? 그리고 피업보다 피업이 수가 더 세져죠. 맞죠? 이건 말장난 쳐놨지만요. 결국은 맞는 말이고요. 여러분 지금 제가 푼 것은 지문 보지 않고요. 내가 아는 배경 지식 가지고 문법적 지식 가지고 푼 것이에요. 예사 소리보다는 된 소리보다는 크센 소리가 소리의 세기가 더 크지 않습니까? 그걸 배우거든요. 그래서 이건 맞다는 것입니다. 선 훈민정음 창제할 때 썰, 순, 지우의 분류시기를 새로 만들어서 기문자를 정하였다. 이것은 모르겠는데 자, 그럼 우리는 지문을 통해서 확인하면 되겠죠. 자, 지문 보니까요. 두 번째 문장. 당시 어문 이론에서는 자음이 소리나는 위치에 따라서 썰, 순, 치, 훔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미 그 당시에도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새로 만든 것이 아니구나. 그렇죠? 답은 4번 이렇게 해요. 됐죠? 같이 내가 백인지식을 이용하면 아래 선지에서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꽤 많다 그 말입니다. 스킬론적 문법은요. 백인지식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1번 선지 있죠. 1번 선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면 이 옛 이형 있죠. 이게 어디 나오는가 하면 여기에 나와요. 여기에 아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히읗은 어디 나오는지 아십니까? 지문에서 이게 나와요. 이 시작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또 어디 있는가 하면요. 이거예요. 이 내용은 뭔가 하면 이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건 후음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음으로 쓰기되고 있고 이것은 이렇게 쭉 이어서 히읗이 되니까 이것은 바로 후음의 가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파악이 쉽나 이 말이죠.
그래서 백인지식이 있으면요, 그냥 굳이 지문에 의지하지 않고도 히읗은 아음의 가백자지. 내가 이미 외웠으니까요. 아는데요. 그렇지 못하면 이건 지문을 통해서 이해할 수밖에 없죠. 근데 지문을 통해서 이해하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해해야 되니 그 이해가 좀 어렵지 않겠는가 그 말입니다. 물론 이해할 수 있겠죠. 시간만 주어진다면요. 근데 문제는 이해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문법은 백인지식이 필요한 것이에요. 됐죠? 고준법도 배웁니다. 또 심지어 이런 말을 배우죠. 고준법 시간엔 내가 쭉 한 2시간 남짓 걸쳐서 이론적인 이야기를 다 해드릴 거야. 근데 이 말이 되게 힘드시면 무시하시고 제일 첫 번째 페이지만 봐라. 우리 고준법에서 기본서에서 제일 첫 번째 페이지로 배우는 것이 바로 이 후문정문의 초성과 중성에 대한 이해거든요. 이것만 봐도 아마 7, 80% 정도 집중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문제는 거의 이 부분에서 7, 80% 이상 출제가 되었으니 그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올해 국가직 기출문제입니다. 올해 지방직 기출문제입니다. 23번이에요. 됐죠? 됐습니다. 적중을 하면 참 좋은데 문제는 다시 나오기가 좀 당분간은 안 힘들겠는가 봅니다. 나왔던 그 파트가 바로 또 나오기는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바로 올해 지방직 기출문제였습니다. 답은 4번이었고요. 자, 24 보십시오. 이게 아까 제가 쓰던 역이 대우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거 좀 어려웠죠? 어이구야. 24번 정답률이 50%. 아까 어느 논리는 일률적으로 25%였는데 50% 올라갔네요. 그렇죠? 이게 역이 대우에 대한 얘기입니다. 갑이 말합니다. 공무원은 공직자 그 직책만 국가 사회에 영향 미치는 공인, 그리고 공인은 또 사명을 가질 필요가 있다. 공무원은 공직자이며 공직자는 공인이며 공인은 사명을 가져야 한다. 결국은 공무원은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하지만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라면 나 공무원이라면 사명감 가질 필요가 없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갑의 이 말을 듣고요, 을이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죽는 것이 모두 사람은 아니잖아. 자, 사람은 죽는다. 그러나 죽는다고 해서 다 사람은 아니잖아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이 명제의 역이죠. 이게 참일까? 역이 참인가? 그건 아니잖아 이 말입니다. 그건 참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됐습니다. 지금 이건 뭘까요? 이것은요, 이 명제의 이죠. 역, 이, 대우할 때 이죠. 이것은 이 명제의 역이고요. 그래서 이 원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그 역이 참이다. 그건 잘못된 것이야. 잘못된 것이야. 그 말입니다. 됐죠? 됐습니다. 자, 하면서 할 말이요. 네가 지금 이렇게 말했잖아. 보니까 공무원이 아닌 모든 사람은 공인으로서 사명감 가질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공무원이 아니면 사명감 가질 필요 없다. 네 그렇게 말하잖아. 근데 이 네 말이 만약에 참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돼야 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명제가 참이 되었으면 그 명제, 주어진 원 명제의 참은요, 역, 이, 대우 중 대우밖에 없죠. 네가 이렇게 주장하겠으면요, 그 대우, 바로 이 대우가 돼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것만이 바로 이것이 참이 될 수 있는 것이야 그 말입니다. 따라서 결국은 이것도 역, 이 대우의 관계를 묻는 문제였고요. 바로 작년도 지방직 기출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23번 답은 3번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논리 문제가 다양한 형태로 나오고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의 문제 연습이 필요한데 사실 논리 문제는 기조가 바뀌면서 우리 공무원 시험에 처음 들어온 내용이에요. 근데 이미 7급이라든지 5급 같은 이런 피셋 같은 문제 형태에서는 이게 출제가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우리 공무원 시험은 처음 들어왔어요. 처음 들어왔을 때 낸 그 문제는 뭐 전제 찾기 문제, 또 결론 찾기 문제, 그리고 또 어떤 간단한 논리 퀴즈 문제, 이런 식의 문제가 중심이었지만 2025, 26년 해를 거듭할수록 논리에 대한 문제 형태가 좀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괴로운 게 어디까지 얼마나 해야 될지, 이건 되게 쉬운 파트에서 되게 어려운 내용까지 있거든요. 문제의 폭이 되게 넓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혼자 하려고 하면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언론리는 역시 공부를 통해서 수업을 듣고요. 그 내용을 가지고 열심히 반복적으로 공부하시는 것이 훨씬 나은 파트일 것입니다. 하여튼 언론 문제는 반드시 세 문제 이상 출제가 된다 말씀드리고요. 자, 25번 이거 성모양 내용의 일치 문제예요. 이쪽은 설명하지 않을게요. 됐죠? 여러분 이것도 사실은 그냥 쉽게 봤죠. 사실 이 25번도 뜯어보면요. 좀 장난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크게는 이 지문은 뭡니까? 한국 신화 그리고 다른 나라 신화 그 두 개의 신화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신화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한국과 다른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내용 일치 같은 문제를 풀 때 이런 식의 원리를 잘 이해하면서 문제를 푸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두 개를 비교하는 것이에요. 보통 이제 내용 일치 문제는 이런 비교의 내용들이 되게 있거든요. 공부 조금 경험 있는 친구들, 문화 전파 기제, 밈 이론, 의사소통 이론 이런 것이 있거든요. 이거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내용 일치 문제는 이렇게 비교의 거리를 줍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면요 좀 쉬운 문제에 속해요. 여기서 이제 장난치기 시작합니다. 이 속에는 다시 두 가지. 하나가 건국 신화, 하나가 무속 신화 이렇게 해요. 건국, 무속 이렇게 해요. 자, 밑에 다른 나라 신화는 다시 뭐 히브리 신화도 나오고요. 또 신체 화성 신화도 나오고요. 히브리, 신체 화성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요. 이렇게 내용을 막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용이 풍부해지면요. 서로 비교할 내용들이 많아가지고요. 문제가 조금 난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보통 내용 일치 문제를 구성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 이 성격들을 잘 구분하면서 정리하면서 읽는 것이 이제 문제 푸는 요령이겠죠. 내용 일치 문제는 시간만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인데요. 정답률이 25%. 이거 왜 25%인지 아십니까? 이건 문제 푸는 시간이 없어서 그랬던 것이에요. 그래서 25분을 제가 35분을 드렸지만 문제 푸는 연습이 안 돼 있으면 문제를 빨리 푸는 연습이 안 돼 있으면 또 빨리 푸는 요령을 모르면 35분 이내에 이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것은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시간만 좀 풀 수 있지만요. 문제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뭐 무한정 시간을 줄 수 없으니 막 기본적으로 국어는 그래도 35분 이내는 푸시 안 되겠는가 싶어서 데드라인이 그 정도는 돼야 안 되겠는가 싶어서 내가 35분만 드리지만요. 아마 그것도 좀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 일단 느낄 때 예전까지 문제는 20문제였습니다. 이제는 25문제로 늘어났습니다. 물론 과목은 한 과목 줄었지만요. 국어는 기본적으로 30분 내지는 35분 이내에 무조건 문제를 소화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다른 과목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적인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 문제를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한번 분류해볼게요. 하나가 그냥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20분 같은 문제가 25분 같은 문제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혼자 할 수 있죠. 근데 혼자 하기 힘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배워야만 공부를 해야만 알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형광펜에서만 끊어보시겠습니까? 한번 분류 한번 해볼게요. 형광펜에 있으면 1번 체크 한번 해보십시오. 1번 뭐 동그라미 그냥 동그라미 치셔도 됩니다. 1번, 2번, 3번, 그리고 5번, 7번, 그리고 15번, 17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총 12문제예요. 여러분 여하튼 자기 원점수가 있겠죠? 원점수 한번 적어보실래요? 옆에요? 원점수 한번 적어보십시오. 적어보시고 다시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그 원점수에서 여러분 물어볼게요. 자기가 80점 이상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이 12문제 있죠. 자, 이걸 다 맞다고 하고 다시 점수 한번 계산해 보실래요? 요거 다 맞다고 하고 계산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그 점수도 한번 적어 보실래요? 이게 다 맞았을 때의 점수요. 자, 다시 손 한번 들어보십시다.
이게 다 맞았을 때 80점 이상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들죠? 그러면 85점 이상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있죠? 자, 그럼 다시 이걸 물어볼게. 왜 85점 못 맞았을까? 왜 80점의 점수를 못 맞았을까?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점수 관리가 안 되면 80점, 85점은 기본적으로 어려워요. 됐죠? 총 25문제 중에서 지금 제가 체크해야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파트. 언어 파트하고 논리 파트의 문제들이었거든요. 물론 언어와 논리 문제에서도 쉬운 문제가 있었겠지만요. 사실은 이 부분 쉽거나 어렵거나 간에 이 부분에 대한 점수 관리가 안 되면 8점, 85점이 힘든 것입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걸 다 맞히면요. 그 점수를 넘길 수 있어요. 물론 이것은 독해 있죠. 독해 부분에 실수가 없다는 것을 전제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승문이 이렇습니다. 물론 독해도 중요해요. 독해도 좀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내용 일치 문제, 추론 문제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좀 헷갈리는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에 변수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국어는 과목이 그렇습니다. 의학이라는 과목 자체가요, 국어의 변수가 좀 심해요, 사실은요. 가령 우리 문제풀이 할 때 보통 하루에 한 2회, 3회분의 문제를 풉니다. 근데 1회 문제는요, 내가 90점을 맞았습니다. 기분 되게 좋았습니다. 근데 두 번째 문제를 푸는데요, 75점이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멘붕이 옵니다. 도대체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부터 시작했어요. 멘붕이 오는 것이에요. 글을 쓰는 과목이 국어라는 과목입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 항상 그래도 일정하게 어느 정도의 어떤 높은 점수를 기본적으로 유지하는 친구들은요, 이 부분에 대한 점수 관리가 좀 잘 된 친구들입니다. 어차피 기조가 바뀌고 25문제를 바뀌더라도 어차피 이 언어 문제하고 언어 논리 문제는 다 합하면 기본적으로 한 10문제 남짓은 나올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점수 관리가 안 되면요, 힘들어요. 됐죠? 그래서 여하튼 공부는 기본적으로 이 공부가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올인원 수업을 통해서 추구하는 공부가 이 공부예요. 이 공부. 됐죠? 심지어 문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문제 출제 문항수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많아봤자 한 5문제에서 그 정도는 내외일 것이거든요. 기조가 바뀌면요. 25문제 바뀌면요. 근데 그 5문제를 위해서 거의 한 5주 가까이 시간을 써요. 됐죠? 왜냐하면 그렇게 이론적인 내용을 체계적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올인원 수업, 그 수업밖에 없거든요. 올인원 수업이 모든 공무원 시험에서 나오는 국어의 모든 내용을 다 공부하는 부분이 바로 그 파트거든요. 됐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한 점수 관리가 잘 되면요, 무조건 85점 내지 90점 이상 갈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사실 시간이 참 관리가 안 돼가지고 아마 독해 문제에서의 실수도 좀 있었지만요, 이제 어느 정도 쑥 달리고 공부를 좀 하고 내년 한 2, 3월 달 정도로 접어들면 그간 공부한 내용이 있으니까 아마 조금 문제 푸는 속도도 빨라지고요. 그러면 25문제를 정해진 시간 이내에 정상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어떤 실력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역시 마찬가지 이 부분에 대한 점수 관리가 잘 되면요, 85점, 90점 기본적으로 하게 될 것이에요. 사실은 90점도요, 우리가 원하는 목표는 아닙니다. 그거는 만점을 목표로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는요,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 만점을 먹기에 참 좋은 시점이 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만점 먹기에 참 좋은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주로 올인원 수업을 통해서 이 기본적인 체력을 다질 것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기간 동안요, 문제를 풀면서 독해 연습들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막 90점 이상 만점 먹기 위해서요, 어떤 플랜을 제시할 것이고 수업을 해 나갈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학원 수업을 좀 충분히 좀 이용하십시오. 혼자 공부하더라도 먼저 내가 무엇을 얼마만큼 해야 될지 알고 공부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먼저 하면 공부를 통해서요, 공부의 방향과 또 어떤 공부의 양을 정해나면요, 혼자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마 학원 수업을 통해서 일정 수준의 어떤 점수를 올려놓고 이부터 시작해야 되지 맨 처음부터 시작한다 그러면요, 되게 어렵습니다. 물론 할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한 해에 한 4-5번 이렇게 있는 시험도 아니고요. 어차피 2번 정도의 시험인데 이 2번의 기회를 놓치면 다시 1년에 또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주 있는 기회의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게 하여튼 좀 수험 기간을 좀 단축시키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실력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려놓고 개인적으로 하더라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수업에 의지해서 공부하시는 것이 훨씬 나아요. 그래서 하고 나서, 듣고 나서 나머지 마무리라든지 문제 연습은 자기 혼자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갈 수 있도록 학원 수업을 충분히 이용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요. 그렇죠? 국어는 크게 3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보시듯이요. 이렇게요. 언어 영역, 논리 영역, 독해 영역. 그중에서 공부를 요하는 파트는 이 파트라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문제는 이게 훨씬 더 많은 수로 나오지만요. 그렇죠? 그래서 이 파트가 공부를 요하는 파트니 열심히 좀 하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공부할 때도 저 파트를 위주로 공부를 좀 해 나가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는요. 내년 1월 달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연습을 해 나가겠지만 아직 올해까지는요, 이론적인 내용을 좀 다질 그런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어에서는 올해까지는 기본적으로 이 내용. 근데 그 내용을 다지는 수업이 이 수업이기 때문에요, 올해는 수업을 통해서 이론적인 내용을 잘 다지시고요. 그리고 특강들을 할 것입니다. 심화 특강. 이건 다 문제 연습들이에요. 문제 연습들. 그래서 하여튼 문제 연습을 통해서 마무리해 나가면 되겠죠. 자, 오늘은 많은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또 많은 것을 전달시키고자 하는 그런 욕심도 없고요. 이런 하나만 마음속에 좀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하면 국어는 공부를 요하는 파트가 있고 그냥 혼자 이해할 수 있는 파트가 있는데, 공부를 요하는 파트는 이런 식의 문제 형태라더라.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 형태를 위해서 실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저는 이제 권하는 것이 학원 수업을 통해서 끌어올리는 것이 제일 빠른 방법이니 그걸 권하지만요, 개인적으로도 알고 있으십시오. 이 파트에 대한 정리만 하면 95점 이상 만점도 먹을 수 있다. 국어는 그렇게 좀 쉽게 출제가 된다. 이 마음만 좀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됐습니다. 오늘은 뭐 지식을 전달케 한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마무리 한번 지어보는데, 공무원 시험이 어떻게 보면 좀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가 하면 문제가 어려워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 이내에 문제를 풀어내야 되고요. 워낙 합격 컷의 점수가 높다 보니까 한 개의 실수가 좀 치명적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한 번 시험에서 4개의 과목을 골고루 다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합격 컷이 90점대에 형성되어 있으니까 한 개의 실수가 거의 치명적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4개의 과목을 그 하루에 다 잘 봐야 돼요. 이게 어려운 것이에요. 문제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근데 이거 하면 극복이 돼요. 그래서 너무 처음부터 겁먹지 마시고요. 일단 시작 한번 해보십시오. 시작이 반으로 하면 길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을 통해서 각 쌤들이 어떤 각 과목마다의 공부의 방향이라든지 또 공부의 내용이라든지 또 방법 같은 것을 일러드릴 테니까 요런 대로 좀 조금 따라오시면 아마 금방 내년 상반기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작은요, 지금 하는 게 맞아요. 안타깝지만 11월, 12월 들어오죠. 늦어요. 사실은. 법이라든지 하면 수업을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용어를 이해하고 익히는데도 시간이 걸리는데 11월 달, 12월 달 들어서 어떻게 내년 상반기에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영어가 되게 잘된 나는 영어에 진짜 자신 있어요. 나는 영어를 국어보다 더 잘해요 하는 친구들은요, 합격이 빠른 것은 맞습니다. 제가 있어 보니까 영어 공부가 좀 잘 돼 있는 친구들은 합격의 시점이 좀 빠르긴 합니다, 사실은요. 근데 대부분 영어가 그만하다 그러면요, 사실은 95점의 평균을 90점의 평균을 넘기기가, 합격 컷을 넘기기가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11월 달은 많이 늦죠. 우리 학원에 있다 보니까 참 세월 잘 가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요 12달을 살죠. 근데 우리 학원 생활하는 사람들은 6 과정을 살아요. 2개월 과정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이제 조금 더 다음 주부터 7, 8 과정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9, 10 과정, 11, 12 과정하면 올해는 끝이 납니다. 내년 1, 2 과정, 3, 4 과정, 3, 4 과정, 이 5번째 과정을 거치면서 국가직 시험을 보게 돼요. 그리고 3, 4 과정 뒤에 5, 6 과정 지나면서 6월 달 지방직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직만 놓고 봤을 때도 온전히
이론적인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총 4번의 과정밖에 없습니다. 7, 8과정, 90과정, 11, 12과정, 1, 2과정밖에 없는 것이에요. 국가직 보면. 지방직까지 하더라도요, 3, 4달, 총 5번 정도의 과정인 것입니다. 근데 이 5번의 과정 속에 학이라든지 법이라든지 이런 낯선 과목들, 이론적인 정리, 다 하기 힘들겠습니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안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시작은 지금부터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여하튼 지금부터 빡시게 하면 내년 상반기 때 분명히 좋은 기회가 있을 것이니까요. 그렇게 확신 가지시고요. 열심히 해보시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뭐 자세한 것들은 다시 수업을 통해서 진행하면서 다시 말씀드릴 테고요. 그리고 늘 수시로 이 자료를 펴보십시오. 아,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고 요 유형에 맞춰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요. 요 자료 잘 활용하시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오늘 입문과정 특강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효과를 좀 줬는데 보였습니까? 여러분들 합격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